어머님, 제발 이 비린내 좀 어떻게 해봐요. 최고급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며느리는 생선장수 시어머니의 몸에 밴 노동의 흔적을 경멸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내의 편에 서서 아버지의 제삿날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냄새나는 시장 아줌마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며칠 후 회사에 운명이 걸린 재계약 자리에서 그들은 마주하게 된 진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부터 평생을 아들에게 바쳤던 어머니의 가장 차갑고 통쾌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남편의 20번째 기일 고해순의 하루는 그 누구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도시의 모든 불빛이 잠든 고요한 시간에 홀로 깨어난 그녀는 정갈하게 손을 씻고 부엌으로 향했죠. 식탁 한편에 놓인 남편의 흑백 사진을 마른 행주로 한번 닦아주고는 그녀는 나지막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 여보 기일이네. 잘 지내고 있지?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맛있는 걸로 준비했어요. 지글거리는 기름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조기구이, 3가지 색을 맞춰 정성껏 무쳐낸 나물, 그리고 반들반들 윤이 나게 깎아 올린 과일까지 상 하나를 가득 채우는 음식 하나하나에 남편을 향한 그리움과 정성을 오롯이 담아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잔뜩 날이 선 목소리가 부엌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어머니, 아, 진짜 이 냄새 좀 어떻게 해봐요. 며느리 수연이 한껏 인상을 찌푸린 채 코를 틀어막고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한 것은 다름 아닌 해순의 온몸에 배어있는 비릿한 생선 냄새였죠. 밤새 정성을 다한 흔적이자 그녀의 고된 삶의 증거이기도 한 냄새였습니다. 해순이 미안한 마음에 자신의 옷자락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어요. 미안하다, 수연아. 분명히 들어오자마자 깨끗하게 씻었는데 냄새가 아직 남아있나 보구나. 해순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지만 수연은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쯧 하고 찼습니다.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아침부터 이게 무슨 고역이에요? 여보, 빨리 이리 좀 와봐. 수연이 앙칼지게 소리치자 잠옷바람의 아들 진우가 허둥지둥 부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수연아, 왜 그래?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진우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이 보란듯이 헛구역질을 하며 진우의 팔에 와락 매달렸어요. 당신 어머니 몸에서 나는 비린내 때문에 나 숨막혀 죽겠어. 속이 울렁거려서 서 있지도 못하겠다고. 나 좀 방으로 데려가줘. 어서. 해수는 아들의 팔에 의지에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쿡 하고 쑤셔왔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음식 준비에 몰두하려 했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고 안방 안으로 들어온 수연은 흥분한 목소리로 남편 진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한테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무슨 생각? 진우가 궁금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내가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뭐? 임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진우의 목소리는 당황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잘 들어봐. 내가 요즘 입덧이 너무 심해서 특히 생선 비린내만 맡으면 토할 것 같다고 연기하는 거지. 그럼 어머니가 알아서 집을 나가주시지 않겠어? 손주가 생겼다는데 아주 절호의 기회야. 나 왜 이렇게 똑똑하지? 수연의 눈이 승리감에 차 반짝였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속으실까? 너무 갑작스럽잖아. 당연히 속지. 요즘 손주 타령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우리한테는 이 지긋지긋한 냄새에서 벗어날 완벽한 핑계가 생기는 거고 일석이조 아니야? 수연이 진우의 등을 툭 치며 그를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버지 제삿날인데. 진우가 우물쭈물하자 수연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죠. 정신 차려, 여보. 언제까지 저 지긋지긋한 비린내를 참고 살 거냐고.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 오시는 날인지 잊었어? 내 얼굴에 똥칠하고 싶어? 중요한 손님이라는 말에 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손님들은 진우 인생을 좌지우지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는 짧은 고민 끝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알겠어. 당신 말대로 해보자. 잠시 후 두 사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에서 나왔습니다. 혜수는 막 제사상에 올릴 탕을 그릇에 옮겨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등 뒤에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응, 수연이는 괜찮니? 혜순이 환하게 웃으며 돌아보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기 사실은 수연이가 임신을 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혜순의 얼굴에 스무해 묵은 시름이 단번에 씻겨나가는 듯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야? 우리 며느리 정말 임신을 했어? 혜순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수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수줍은 척 배를 살며시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병원에 가보진 않았는데 아침에 테스트기 했더니 임신이에요. 요즘 부쩍 속이 울렁거려서 예상은 했거든요. 특히 생선 냄새 같은 비린내만 맡으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아이고, 세상에.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얘야.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혜수는 기쁨과 미안함이 뒤섞인 얼굴로 당장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당장 옷이라도 사러 나가야겠다. 집에 들어올 땐 냄새 안 밴 걸로 입고 들어올게. 그녀의 순수한 기쁨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며느리 수연의 싸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이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죠. 어머니, 지금 옷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집을 당분간 좀 나가주세요. 뭐? 혜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나가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 몸에 밴 냄새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못 먹고 토하기만 한단 말이에요. 뱃속의 아기한테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입덧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어디 다른 데 가서 지내시라고요. 수연의 말은 얼음 송곳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혜수는 아들을 애타게 쳐다보았지만 진우는 아내의 등 뒤에 서서 시선을 피할 뿐이었죠. 그래, 그래야지. 손주를 위해서라면 이 할미가 뭔들 못하겠니? 혜수는 서둘러 작은 손가방에 갈아입을 옷가지 몇 개를 서둘러 챙겨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연이 진우의 귓가에 승리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완전히 믿으셨잖아. 진우는 못 들은 척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혜순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자 진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언제쯤 돌아오실 생각이세요? 글쎄다, 우리 며느리 입덧이 끝날 때까진 피해주는 게 좋겠지? 몇 달은 좋게 걸리지 않겠니? 혜순이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기 전 그녀는 자신의 집을 판 돈과 남편의 유산으로 아들 부부에게 사준 이 집을 한번 쓱 둘러보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버지 기일인데 못 챙기고 나가는 게 좀 걸리는구나. 나지막이 읊조리는 그녀의 말에 진우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아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버지 재산은 내년에 더 잘 챙기면 되죠. 아들의 냉정한 말에
혜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진우 네 말이 맞지. 뱃속의 손주가 제일 중요하지. 혜순이 체념한 듯 문고리를 잡고 밖으로 나서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죠. 아, 이제야 진짜 숨통이 좀 트이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혜순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가방 하나만을 든 채 혜수는 자신이 마련해준 안락한 집의 문을 스스로 닫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젖은 뺨을 사정없이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현관문이 닫히며 둔탁한 소리를 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수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선반에서 최고급 방향제를 꺼내 들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방금 전 보였던 연약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해충을 박멸하는 사람처럼 단호한 표정만이 가득했어요. 치익 소리와 함께 라벤더 향이 안개처럼 퍼져나가며 밤새 혜순의 정성이 깃들었던 음식 냄새를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 이제야 살 것 같네. 드디어 그 지독한 비린내가 싹 가셨어. 수연이 두 팔을 활짝 벌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해방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진우가 박수를 짝짝 치며 감탄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 아니, 존경스러울 정도라고. 어떻게 임신했다는 핑계를 생각해낸 거야? 진짜 천재 아니야? 진우의 칭찬에 수연이 으쓱하며 그의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냥 번뜩하고 떠오르던데? 우리 어머니 손주 얘기만 나오면 사족을 못 쓰시잖아. 당연히 의심조차 안 할 거라고 처음부터 확신했지. 와, 연기력도 보통이 아니었어. 진짜 입덧하는 사람처럼 배를 감싸주는데 나도 깜빡 속아서 걱정할 뻔했다고. 진우가 아내의 손을 덥석 잡으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텅 빈 거실을 채웠습니다. 한참을 웃던 수연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보, 오늘 저녁 약속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장인어른이랑 회사 사장님 오시는 날이잖아. 내가 그걸 잊겠어? 진우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자 수연이 그의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우리 아빠가 아직도 당신을 얼마나 못마땅해 하는지 몰라. 결혼 허락은 하셨지만 지금도 뒤에선 근본도 없는 생선장수 아들이라고 부르시잖아. 진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죠. 오늘 김민철 사장님이 왜 오시는 것 같아? 아버지가 당신을 못 믿으니까 자기 오른팔이자 회사의 기둥인 김 사장님 눈으로 직접 당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거야. 김 사장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셔야 아버지도 더는 당신 출신 핑계로 무시 못 하신다고. 오늘 저녁이 바로 그 시험대야. 수연의 목소리가 낮고 은밀하게 울렸습니다. 김민철 사장님 마음에 무조건 들어야 해. 그분 눈밖에 나면 우리 아빠도 당신한테 절대 회사 못 넘겨줘. 알겠어?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진우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모든 걸 걸어야겠네. 바로 그거야. 점수를 따도 모자랄 판에 하마터면 비린내가 진동하는 이런 집구석 꼴을 보여드릴 뻔했잖아. 수연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듯 몸서리를 쳤습니다.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네. 진우도 그 광경을 상상했는지 질색하며
고개를 저었죠. 당신이 정말 현명했어. 덕분에 오늘 저녁은 아무 걱정 없겠네. 역시 내 와이프야. 기분이 좋아진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장식장에서 값비싼 샴페인 한 병과 크리스털 잔 2개를 꺼내왔습니다. 맑고 투명한 샴페인이 잔에 채워졌어요. 자, 우리의 화려한 미래를 위해서 미리 축배를 들자고. 좋아. 두 사람이 기분 좋게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이 와인을 우아하게 한 모금 마시며 물었죠. 여보, 당신 만약에 회사 물려받으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 진우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이 집부터 파는 거지. 이런 꿉꿉한 동네 말고 당장 강남에 있는 최고급 주상복합으로 이사 가는 거야. 어머, 역시 내 남편. 나도 바로 그 생각이었어. 어머니가 사준 집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이 아파트에 발 묶여 살 수는 없잖아. 수연이 거실 벽지를 손톱으로 긁으며 경멸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이 집을 사주신 건데 팔아도 괜찮겠지? 진우의 목소리에 아주 잠깐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수연이 그런 남편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신 차려, 여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우리가 크게 성공해서 강남에 떡하니 자리 잡으면 어머니도 더 좋은데 모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다 효도하는 길이라고. 그렇긴 하네. 우리는 이제 우리만 생각해야 해. 내가 아빠 반대해도 당신이랑 결혼했잖아. 제발 날 생각해서라도 이 기회 잘 잡아서 아빠 회사에 들어가자. 응? 수연이 와인 잔을 내려놓고 진우의 뺨을 격려하듯 톡톡 두드렸습니다. 진우는 아내의 말에 완전히 설득당한 듯 주먹을 불끈 쥐었죠. 알았어. 오늘 저녁 반드시 김 사장님 눈에 들어서 내 능력을 증명해 보일게. 좋아. 우리의 미래는 오늘 저녁 식탁에 달려 있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와인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야망과 탐욕스러운 욕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어요.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위하여. 두 사람의 목소리가 집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울려 퍼지던 그 시각, 고혜수는 홀로 차가운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정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그녀가 도착한 곳은 익숙한 비린내가 가득한 자갈치 시장이었죠. 한낮의 활기는 간데 없이 텅 빈 시장 골목은 적막하기만 했고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 불빛만이 그녀의 지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작은 생선 가게 뒤편 좁은 골목으로 들어선 그녀가 낡은 합판으로 된 쪽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생선 비린내와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훅 끼쳐왔습니다. 비좁은 방 안에는 삐걱거리는 낡은 간이 침대와 작은 옷장, 그리고 구석에 놓인 전기밥솥 하나가 살림의 전부였습니다. 혜순이 아무런 힘도 없이 침대 위에 털썩 주저앉자 차갑고 눅눅한 기운이 등 전체로 스며들었죠.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혜순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서러움에 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아들 하나만 보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아니야, 며느리가 임신했으니 그럴 만도 하지. 혜수는 마음 한편으로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참고 참았던 눈물이 둑이 터진 듯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차가운 방 안에서 그녀는 한참 동안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쪽방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벌컥 열렸습니다. 언니, 세상에 언니가 왜 여기 있어? 평생을 시장에서 함께한 동생 복순이 기겁하며
방 안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영자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죠. 혜순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집에 안 들어가고 왜 이런 데로 와서 자고 있는 건데? 영자가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순이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나 집에서 나왔어. 뭐라고? 왜? 아들이랑 싸웠어? 복순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혜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밤의 일을 힘겹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데 입덧 때문에 내 몸에 밴 생선 냄새를 못 견디겠다고 해서. 아이고, 이 쳐 죽일 것들. 사람의 도리를 저버려도 유분수지. 이야기를 다 들은 영자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아냐. 내가 나온 거야. 복순이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혜순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언니, 얼굴에 써 있어. 쫓겨났다고. 아들 대학까지 보내고 장가 보내려고 평생 새벽잠 설치면서 고생했는데 마누라 임신했다고 엄마를 쫓아내. 내가 정말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매일 잘 씻고 옷도 세탁해서 입는데. 혜순이 자신의 손목에 코를 박고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언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언니 탓이 아니야.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시어머니 공경할 줄도 모르고 귀찮게만 생각한다니까. 복순이 속상한 마음에 혜순을 더욱 꽉 안아주었습니다. 영자가 애써 희망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도 아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모시러 올 거야. 언니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 애 키우면 더 뼈저리게 느끼겠지. 부모 마음을. 그래, 내 손주. 손주 봐서 참아야지. 혜순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잠깐 희미한 빛이 스쳤습니다. 맞아, 언니. 손주 때문에 잠깐 예민해져서 그런 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고 며칠만 참아봐. 복순이 혜순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자, 언니. 말만 하지 말고 일단 밥부터 먹어. 어제부터 한 끼도 못 먹었지? 영자가 익숙하게 전기밥솥 코드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혜순은 두 동생의 따뜻한 위로에 다시 한번 눈물을 닦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동생들. 이내 따뜻한 김이 오르는 흰쌀밥에 잘 익은 김치 한 조각을 올려 영자가 혜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복수는 물컵에 시원한 물을 가득 채워 건넸죠. 언니, 우리가 있잖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절대로. 두 동생의 정성 덕분에 혜수는 억지로 밤 몇 수를 뜰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친구는 혜순을 혼자 둘 수 없다며 한사코 함께 밤을 지새우려 했지만 혜순이 괜찮다며 등을 떠밀어 겨우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혜순이 침대에 걸터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혜순을 쫓아낸 그 집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아침에 시어머니 혜순이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 정성을 쏟아부은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있었죠. 진우는 몇 번이나 현관과 거실을 오가며 초조하게 손님을 기다렸어요. 저녁 7시 정각, 드디어 기다리던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진우는 거의 뛰다시피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인어른. 진우가 90도로 허리를 숙이자 위압적인 풍채의 정태식 회장이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50대 중반의 남자가 따라 들어왔죠. 진우야, 인사드려. 우리 대양식품을 이끌어가는데 도움 주시는 김민철 사장님이시다. 정태식이 소개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장님. 말씀은 익히 들었습니다. 이진우입니다. 진우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깍듯하게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수연이 급히 앞치마를 풀며 환한 미소로 다가왔어요. 아빠, 그리고 사장님, 어서 오세요. 집이 좁고 누추해서 부끄럽네요. 수연아, 오랜만이네. 둘이 사는 집에 이 정도면 궁궐이지. 아주 깔끔하고 아늑해서 좋네. 김민철 사장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감사해요.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수연이 손님들을 정성껏 차려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갈비찜과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구이, 그리고 색색의 나물과 반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야, 이거 완전 진수성찬이네. 수연이 덕분에 김 사장한테 제대로 체면이 서네. 정태식이 흡족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리에 앉은 정태식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부인은 어디 가셨나? 인사는 드려야지. 그 말에 수연과 진우의 얼굴에 잠시 긴장감이 스쳤지만 수연이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일찍 잠자리에 드셨어요. 아버님과 사장님께는 다음에 꼭 정식으로 인사드리겠다고 전해달라 하셨어요.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허허, 그러신가? 그럼 우리끼리 편하게 시작할까? 정태식이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진우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술잔을 채워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자, 장인어른, 사장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양식품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좋지. 자네, 오늘 김 사장한테 잘 보여야 할 걸세. 정태식이 호탕하게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때 갈비 한 점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던 정태식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사실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잠을 통 못 자고 있어. 순간 식탁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진우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장인어른? 자갈치 빌딩 때문이야. 우리 회사 주력 공장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그 건물 말이다. 정태식이 소주잔을 단숨에 비우며 말했습니다. 그 건물이 왜요, 아빠? 수연도 대화에 끼어들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재계약 날짜는 코앞인데 건물주란 사람이 도통 얼굴을 비추질 않아. 재계약이 안 될 거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관리업체는 건물주가 해외에 있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연락처 하나 알려주지 않으니 환장할 노릇이지. 정태식이 젓가락으로 갈비뼈를 신경질적으로 쿡쿡 찔렀습니다. 옆에 있던 김민철 사장도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정말 심각한 문제지. 우리 회사 최고 인기 상품인 명품 어묵 생산 라인 전체가 그 건물에 있어.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야. 거대한 냉동 창고 3개에 어묵을 만드는 수억 원짜리 기계들이 전부 그곳에 설치되어 있어. 정태식이 손으로 거대한 크기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김 사장이 진우를 보며 덧붙였죠. 그 기계들은 한번 설치하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지. 특수 제작된 것들이라 해체하고 재설치하는 비용이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들고. 그럼 만약 재계약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수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태식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사가 끝장나는 거야. 공장을 옮기는 데 드는 수십억은 고사하고 몇 달간 생산을 완전히 멈춰야 하는데 그럼 그걸로 끝이야. 생산 중단은 곧 매출 제로, 매출 제로는 곧 부도를 의미하지. 김 사장이 차갑게 현실을 요약했습니다. 진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습니다. 위기.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인생을 바꿀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진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 사장님,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죠. 제가 그 베일에 쌓인 건물주를 만나서 재계약을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정태식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회사 법무팀까지 동원해서 몇 달째 시도했지만 실패했어. 아닙니다. 저는 다릅니다. 제게 맡겨만 주십시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광기 어린 확신이 넘쳐 흘렀습니다. 김민철 사장이 팔짱을 낀 채 흥미로운 눈빛으로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정말 그럴 자신이 있나? 우리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일인데. 네,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어떻게든 건물주를 찾아내서 재계약서에 꼭 도장을 받아내겠습니다. 진우가 자신의 가슴을 쾅쾅 치며 장담했습니다. 김민철 사장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좋아. 그럼 한번 증명해봐. 만약 자네가 정말 이 일을 해결한다면 회장님께서도 자네를 다시 보게 되실 게야. 내가 보장하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진우가 감격에 겨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이 테이블 밑으로 진우의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욕망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꼭 해내야 해. 이게 우리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야. 수연의 속삭임에 진우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진우는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거대한 동아줄을 잡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진우가 야망에 불타오르던 그 순간, 시간은 아득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은 부산대학교병원 406호, 싸늘한 소독약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공간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만이 꺼져가는 생명의 시간을 힘겹게 알려주고 있었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 혜순의 남편 박태수는 길고 고된 병마와의 싸움으로 앙상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의 곁을 뜬 눈으로 지켜온 혜순이 남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질 거야, 꼭. 의사 선생님도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잖아. 박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퀭한 눈, 그의 얼굴에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기색이 역력했죠. 혜순아, 나는 이제 틀린 것 같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당신답지 않게 왜 이래. 혜순이 남편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우리 자갈치 빌딩 계약서 말이야. 책상 두 번째 서랍에 그대로 있지? 박태수가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얘길 지금 왜 해? 당신 어서 나와서 나랑 같이 손잡고 도장 찍으러 가기로 했잖아. 혜순아, 제발. 나한테는 이제 시간이 없어. 박태수의 목소리는 갈수록 희미해졌습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혜순의 눈에서 후두득 떨어져 남편의 손등을 적셨어요. 당신,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무섭단 말이야. 내 마지막 부탁이다. 정말 중요한 부탁이야, 혜순아. 박태수가 아내의 손을 잡은 자신의 손에 마지막 남은 힘을 실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혜순이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아들 진우가 변할까봐 그게 제일 무섭다. 진우가 왜 변해? 당신 아들이 어떤 아인데. 우리 아들 착한 애잖아. 지금은 그렇지. 하지만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는 법이야. 내가 없다고 그깟 돈 때문에 당신을 엄마로 섬기지 않고 무시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눈을 감을 수가 없어. 박태수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깊은 고뇌와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혜순이 세차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진우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야. 혜순아, 약속해줘. 내 마지막 부탁 들어줄 수 있겠어? 박태수가 아내의 얼굴을 간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부탁인데 그래 말해봐. 다 들어줄게. 내가 죽거든 우리 재산 전부를 숨겨줘.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수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진짜 왜 이래? 내 말 들어봐, 제발. 우리 아들 진우가 돈이 아닌 당신을 온전히 어머니로서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그때가 되면 모든 걸 물려주는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박태수가 애원하며 혜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어.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런 끔찍한 고생을 또 하라는 거야. 혜순의 절규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상진이가 다 도와줄 거야. 내가 그 친구한테는 이미 모든 걸 부탁해뒀어. 박태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뭐, 상진 씨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미리 해뒀다고? 너무해, 정말. 혜순아, 제발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박태수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나도 그런 부탁 절대 못 들어줘. 혜순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 돈 때문에 사람의 도리를 잃지 않는 올바른 사람으로 키워다오. 제발 그게 널 위한 길이야. 박태수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혜수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 속에서도 아들과 아내를 걱정하는 간절한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정말 그게 당신 마지막 소원이야? 혜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 아내, 내 사랑 혜순이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이다. 박태수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동안 병실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혜수는 남편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고 흐느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당신 소원대로 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혜순이 눈물과 함께 약속의 말을 뱉어냈습니다. 그제야 박태수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다, 혜순아, 정말 고맙다. 하지만 당신 죽으면 안 돼. 나 이 약속 지키기 너무 싫으니까 당신 죽으면 절대 안 된다고. 혜순이 남편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박태수가 아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힘겹게 포겠습니다. 사랑한다, 혜순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보, 정말 많이 사랑해. 그날 밤 아내의 약속을 받아낸 박태수는 거짓말처럼 편안한 얼굴로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차가워진 남편의 손을 붙잡고 혜수는 텅 빈 병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혜수는 남편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외로운 약속을 끌어안아야만 했습니다. 태수의 장례식장에서 혜수는 조상진을 보며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조상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상진 씨 죽은 남편이 당신 하나만 믿으라고. 근데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조상진은 주먹을 꽉 쥔 채 비통한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혜순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눈높이를 맞추었어요. 그의 눈에는 존경과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사모님, 저만 믿으십시오. 저는 사장님께 평생을 바쳐도 다 갚지 못할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그 은혜를 갚아나갈 기회를 주십시오. 조상진이 말하는 그 은혜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수년 전의 어느 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남편 태수가 죽기 전으로부터 10년 전 부산 감천동의 작고 낡은 태산건설 사무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무실 안은 젊은 직원들의 활기와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그 중심에 젊은 사장 박태수가 펼쳐진 설계도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열정적으로 회의를 이끌고 있었어요. 조상진 대리, 이 부분 하중 계산 다시 한번 확인해 봤나? 박태수가 도면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오차 없습니다. 이제 막 20대 후반이 된 젊은 조상진이 계산기를 내려놓으며 자신 있게 대답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조상진의 아내가 넋이 나간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떡해. 방금 병원에서 전화 왔어. 무슨 일이야, 진정하고 말해봐. 조상진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딸 수정이가 백혈병이래요.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백혈병이라는 3글자는 마치 폭탄처럼 사무실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조상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백혈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의사가 당장 수술 안 하면 아주 위험하대. 그런데 수술비가 2천만 원이래, 여보. 아내가 절규하듯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조상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전에 2천만 원은 월급쟁이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2천만 원 우리가 당장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 그는 아내의 곁에 무력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사무실 구석에서 박태수는 이 모든 광경을 무겁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상진이 눈물을 훔치며 박태수에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일을 더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서 딸한테 가봐야지. 박태수가 조상진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금고를 열어 수표 한 장을 꺼내 조상진에게 내밀었죠. 상진아, 이거 가지고 어서 가봐라. 사장님, 이게 뭡니까? 조상진이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수표에 찍힌 액수는 정확히 2천만 원 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큰 돈을 저희가 어떻게 받습니까? 조상진이 그대로 박태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람아, 일어나. 애 아버지가 이렇게 무릎 꿇고 그러면 못 써. 박태수가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이 은혜를 저희가 어떻게 갚으라고,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데. 갚을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 그냥 주는 거니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나? 박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조상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사장님, 어서 가봐. 시간이 금이라고 했잖아. 가서 우리 수정이 꼭 살려내야지. 박태수가 조상진의 등을 힘껏 떠밀었습니다. 사장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조상진이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며 몇 번이고 뒤돌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러 박태수의 마지막을 지켜야 했던 병실이었습니다. 이제는 태산건설의 상무가 된 조상진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죠. 상진아, 너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다. 박태수가 조상진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제게는 언제나 명령하십시오. 어느새 두 사람은 사장과 직원이 아닌
친형제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혜순이랑 진우, 네가 좀 부탁한다. 사장님, 왜 그런 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곧 훌훌 털고 일어나실 겁니다. 아니다. 내 시간은 내가 잘 안다. 그러니 네가 내 가족을 좀 지켜다오. 박태수가 조상진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사장님, 특히 우리 혜순이 내가 없으면 많이 힘들어할 거야. 세상 물정 어두운 사람이니 네가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해. 박태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조상진은 자신의 딸을 살려준 그 따뜻했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장님. 제 목숨을 걸고 두 분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조상진이 굳게 맹세했습니다. 고맙다, 상진아. 너 같은 의리 있는 동생이 있어서 내가 이제야 두 발 뻗고 편히 가겠다. 박태수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박태수의 얼굴에 떠오른 희미한 미소를 보며 조상진은 자신의 남은 평생을 바쳐야 할 무거운 사명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장례식 일주일 후 혜수는 조상진과 함께 은행의 VIP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태산건설의 막대한 재산 목록이 놓여 있었죠. 조상진이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정말로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우리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모든 재산을 새로 설립할 법인 명의로 옮겨주세요. 혜순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갓 20살인 진우 학생은 아직 대학생입니다. 학비와 생활비는 어찌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내 아들 학비는 이제부터 내가 벌어서 보낼 겁니다. 혜순이 서류 뭉치 위로 망설임 없이 자신의 도장을 찍으며 말했어요. 조상진은 더는 그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신 사장님의 유언대로 그리고 사모님의 뜻대로 제가 모든 것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상진 씨. 이 무거운 짐을 함께 져줘서 정말 고마워요. 혜순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 후 혜순은 자갈치 시장의 가장 구석지고 허름한 자리에 작은 좌판 하나를 펼쳤습니다. 곱게 늙은 그녀의 모습은 시장의 억척스러운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아지매요. 그 고등어 한 손에 얼마입니까? 첫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네. 예. 싱싱한 걸로 2마리에 5,000원입니다. 혜순이 어색하고 서툰 말투로 대답했어요. 뭐라카노? 옆집은 4,000원인데 와 이리 비싸게 받노? 손님이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4,000원만 주세요. 4,000원에 드릴게요. 그렇게 혜수는 태산건설 사모님이 아닌 생선 장수로서의 고된 두 번째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시장의 비린내와 함께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진우가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던 날이었죠. 어머니, 저 대기업에 최종 합격했어요. 진우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말?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내 아들. 이 어미는 아무 걱정 없다. 혜수는 생선을 손질하다 말고 시장 한복판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 아들 부탁이라면 이 엄마가 뭔들 못 들어주겠니?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아이고, 잘됐다. 얼른 데리고 와. 우리 며느리 얼굴 한번 보자. 혜수는 마냥 기뻤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는 수연을 데리고 비린내가 진동하는 시장 좌판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제 여자친구 정수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연은 명품백을 고쳐쥐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수는 첫눈에 알아차렸죠.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에 담긴 경멸과 무시를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다는 여자니 그저 꾹 참고 웃으며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수연이 참 예쁘게도 생겼다. 우리 진우 부족한 놈이니 잘 좀 부탁해. 네. 수연은 비린내가 옹기라도 할 듯 서둘러 손을 빼며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몇 달 후 진우가 다시 혜순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결혼 허락은 겨우 받았는데 장인어른께서 신혼집을 꼭 마련해 오라고 하세요. 집? 네. 강남은 아니더라도 살만한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딸을 주시겠다고 하네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하는데?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혜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3억? 진우야, 평생 생선만 판 엄마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니? 어머니, 제발요. 저 수연이 없으면 안 돼요. 이 결혼 놓치면 저 평생 후회할 거예요. 진우가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고민하던 혜수는 결국 조상진을 찾아갔습니다. 상진 씨, 정말 미안하지만 남편이 남긴 돈 중에 나한테 3억만 줘요. 사모님, 사장님의 유언을 잊으셨습니까?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내 아들 장가 보내야죠. 부모인데 어떻게 그걸 모른 척 하겠어요. 조상진은 가슴을 치며 반대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혜순의 간절함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순은 그렇게 남편과의 약속을 어기고 받은 3억과 자신의 집을 판 돈을 보태 아들 부부의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진우는 효자 아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장 일 그만하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제가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혜수는 아들의 그 말이 너무나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의 태도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부부 동반으로 오니까 저녁 식사하시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세요. 왜? 아들 친구들인데 인사라도 해야지. 냄새 때문에요. 어머니 몸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 때문에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진우는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수연의 구박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쓰신 그릇은 죄송하지만 제가 따로 소독해서 씻을게요. 비린내가 잘 안 빠져서요. 수연아. 그리고 어머님 빨래도 저희 옷이랑은 절대 섞이면 안 되니까 꼭 따로 해주시고요. 진우는 아내가 어머니에게 가시돋친 말을 내뱉는 것을 보고도 못 들은 척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혜수는 자신이 사준 집, 자신이 들인 아들 부부의 방에서 밤마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낡은 장롱 속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가슴에 품고 하소연했죠. 여보,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당신이 걱정하던 그대로 돈이 뭔지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요? 남편의 웃는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20해를 버티게 한 약속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족쇄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끌어안고 우는 것은 혜순의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게 된 후 지난 2년의 시간은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았죠. 며느리 수연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잔인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연은 찬장에서 낡고 이가 빠진 그릇 몇 개를 꺼내 혜순의 앞에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이제부터 이 그릇들은 어머님 전용 식기예요.
아니, 멀쩡한 그릇이 많은데 왜 갑자기 그릇을 따로 쓰라는 거니? 혜순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어머님이 만지신 그릇에선 비린내가 가시질 않거든요. 저희는 여기 이 세 그릇들로 식사할게요. 위생은 중요한 거니까요. 수연은 보란 듯이 반짝이는 새 그릇들을 자신들의 찬장에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혜수는 아들을 쳐다보았지만 진우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그 광경을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은 더욱 비참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진우의 회사 동료들이 집들이를 온 날이었죠. 어머니, 잠시 저 좀 따라오세요. 진우는 손님들 눈을 피해 혜순의 팔을 끌고 다용도실 창고로 향했습니다. 왜 그러니? 나도 내 손님들한테 인사라도 해야지. 제발요, 어머니. 어머니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제 친구들이 불편해하면 어떡해요. 손님들 갈 때까지만이라도 여기 조용히 계세요. 진우는 어머니를 어두운 창고 안으로 밀어넣고는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혜수는 먼지 쌓인 창고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몇 시간이고 숨죽여 울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바로 몇 년 전 남편의 제삿날에 일어났습니다. 혜순이 밤새 정성껏 준비한 제사상을 차리고 있을 때였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런 구시대적인 행사는 이제 그만두면 안 될까요? 수연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내 시아버지 제사를 두고 구시대적이라고 했어? 혜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음식을 산더미처럼 차려놓고 절을 해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정말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수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돌아가신 내 시아버지께 그게 무슨 망발이야. 혜순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전 어머님 생각에 동의 못하겠네요. 그럼 전 이만 들어가 볼게요. 수연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진우야. 혜순이 아들을 붙잡고 하소연했지만 아들은 아내의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도 생각이 있으니 저러는 거겠죠. 그냥 어머니라도 아버지께 잘해주세요. 혜순의 가슴에 시퍼런 비수가 박히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20번째 기일 혜순은 임신을 핑계로 아들의 손에 의해 자신이 사준 집에서 쫓겨나고야 말았습니다. 시장의 차가운 쪽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혜순은 동이 트자마자 조상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상진 씨,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남편과 했던 20년간의 시험 말입니다. 이제 그만 끝내려고요. 하지만 혜순의 목소리가 잠시 망설임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걱정되시는 겁니까? 수연이가 임신한 게 걸리네요. 내 손주를 고생시키면 안 되니까. 조상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확인하겠습니다. 무슨 확인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좀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제 혜순에게 남은 것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진짜인지 혹은 잔인한 거짓인지 가려줄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혜순이 복수의 칼날을 갈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진우는 애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갈치 빌딩의 관리 책임자인 조상진 상무의 번호를 알아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조상진 상무님, 저 박진우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상진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차분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저 건물주님과는 연락이 좀 되셨습니까? 저희 재계약 건이 정말 급해서 그럽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애가 타는 초조함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아직 해외에 계셔서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조상진은 진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마침내 조상진이 굳은 얼굴로 혜순이 머무는 시장의 쪽방으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장 골목은 스산한 바닷바람만이 맴돌고 있었죠. 조상진이 낡은 합판 문을 두드리자 혜순이 초조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상진 씨, 어떻게 됐어요?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진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혜순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조상진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먼저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며느님은 임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혜순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사모님을 이 집에서 내쫓기 위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조상진이 병원 진료 기록 서류를 혜순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서류는 뭐죠? 며느님의 지난 6개월간의 병원 진료 기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산부인과 진료 기록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혜순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기록 없음이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모님, 이 사진들을 보셔야겠습니다. 조상진이 책상 위에 와인 파티에서 찍은 사진들을 차례로 늘어놓았습니다. 사진 속의 수연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사모님을 집에서 나오시고 나서입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혜순이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홀쭉한 배로 와인잔을 높이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혜순의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했다는 아이가 와인을 마시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네, 사모님. 제가 직접 확인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조상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툭! 혜순의 손에서 힘없이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미련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내 손주 어쩌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던 내 마지막 희망까지. 혜순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습니다. 사모님, 그 모든 게 나를 속이기 위한 더러운 연극의 소품이었다고요? 내 손주마저도. 혜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방 안에는 혜순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마르자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어머니의 따뜻하고 슬픈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얼음 같은 눈빛만이 남았죠.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조상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혜순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20년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기다리기에는. 혜순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내 마지막 희망까지 제 손으로 짓밟았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혜순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조상진이 예를 갖춰 물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내 아들과 며느리를 직접 만나겠습니다. 혜순이 조상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20년의 인내가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시리도록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내일 바로 약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재계약 어디 한번 재미있게 해줘야지요. 혜순의 입가에 섬뜩하리만치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20년의 세월을 인내한 슬픈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로 심판을 준비하는 자갈치 빌딩의 진짜 주인 고혜순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대양식품의 회장실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정태식 회장이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아끼는 양주를 꺼내 들었죠. 그의 앞에는 진우와 수연 그리고 김민철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가슴을 활짝 펴고 있었어요. 진우야, 자니가 정말 큰일을 해냈어. 어떻게 그 깐깐한 건물주 마음을 돌린 게냐? 정태식이 진우의 어깨를 힘껏 두드렸습니다. 사실 진우는 건물주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조상진 상무의 계속된 거절에 결국 재계약 기간을 연장했다는 내용의 가짜 서류를 위조하여 장인에게 보여준 것이었죠. 일단 회사를 물려받고 나면 그때 가서 진짜 계약을 하든 다른 방법을 찾든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별 말씀을요, 장인어른. 진심은 통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진우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김민철 사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제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회장님. 이진우, 이 친구 정말 물건입니다. 추진력과 배짱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하, 그렇지? 내 사위야. 정태식은 기분이 최고조에 달한 듯 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진우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서명해라. 아버님,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부로 대양식품의 모든 경영권과 소유권을 자네에게 넘기겠다. 이제부터 자니가 대양식품의 새로운 주인이야. 그 말에 진우와 수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아빠, 정말이세요? 수연이 감격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괜한 소리 할 사람으로 보이나? 김 사장도 동의했네. 이제 자니가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때가 됐어. 정태식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죠. 생선장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거대한 식품회사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겨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인어른. 아니, 아버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진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수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끌어안았죠. 여보, 우리가 해냈어.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고. 그날 저녁 진우는 회장실 의자에 처음으로 앉아보았습니다. 가죽 의자의 서늘한 감촉과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지는 광경에 그는 완전히 도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자갈치 빌딩 재계약건을 마무리 짓는 것뿐이야. 관리인 말로는 건물주가 드디어 한국에 돌아왔다더군. 진우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잘 됐네. 이제 당신이 회장인데 뭐가 무섭겠어. 당당하게 가서 도장 받아와. 수연이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이제 정상에 올랐다고, 그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른 정상이 사실은 까마득한 절벽의 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혜순이 내린 심판의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대양식품의 새로운 주인이 된 진우와 수연은 자갈치 빌딩 1층의 웅장한 로비 앞에 서 있었죠. 두 사람은 오늘을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상태였습니다. 진우의 손에는 값비싼 양주가, 수연의 손에는 최고급 한우 세트가 들려 있었어요. 여보, 나 괜찮아 보여? 화장은 안 번졌고? 수연이 손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덧바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긴장감 대신 승리자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완벽해. 이제 우리가 갑이야. 쫄 거 없어. 진우가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넥타이를 바로잡았습니다. 도대체 건물주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만나기가 힘든 걸까? 돈만 밝히는 괴팍한 늙은이만 아니면 좋을 텐데. 걱정 마. 내가 이제 대양식품 회장인데 그쪽에서도 함부로 하진 못할 거야.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향했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의 눈앞에 압도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복도는 미술관을 방불케 했죠. 복도 양쪽 벽에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유명 화가들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그림 한 점이 우리 아파트보다 비싸겠는데? 수연이 감탄하며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복도 끝 회장실이라는 문패가 붙은 거대한 원목 문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서로의 옷매무새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준비됐지? 응. 들어가자. 똑똑. 진우가 위풍당당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묵직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기익 육중한 회장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거만한 미소를 머금은 채 안으로 들어섰죠. 수십 평은 되어 보이는 광활한 회장실,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놓인 책상 뒤로 한 사람이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양식품의 새로운 대표이사 이진우입니다. 정수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진우와 수연은 허리를 굽히면서도 목소리에는 힘을 주었습니다. 스르륵 회장 의자가 소리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떠들썩하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 회장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전 재산을 털어 자신들에게 집을 사주고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밥을 차려주던, 그리고 바로 몇 주 전 자신들이 비린내 난다며 집에서 내쫓았던 바로 그 어머니 고혜순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우의 입에서 외계어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왜 여기에? 수연은 입을 벌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혜수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두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앉아 있던 초라한 생선 장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단정하게 올린 머리, 기품 있는 정장 차림,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조상진이 그림자처럼 다가와 두 사람의 옆에 섰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자갈치 빌딩의 소유주이시자 태산건설의 주인이신 고혜순 사모님이십니다. 조상진의 정중한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진우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꿈이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수연이 자신의 뺨을 세게 꼬집었습니다.
혜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놀랐나 보구나. 대양식품의 새로운 대표이사님. 그 목소리는 어제까지 듣던 따뜻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을 호령하는 냉철한 사업가의 목소리였죠.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진우가 정신을 차리고 다가가려 했지만 조상진이 강철 같은 팔로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고혜순 사모님의 허락 없이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습니다. 사모님이라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우가 소리쳤지만 조상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순이 진우를 무시한 채 시선을 수연에게 고정했습니다. 수연아, 몸은 좀 괜찮니? 혜순의 질문에 수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제 몸은 왜요? 입덧 때문에 생선 냄새만 맡아도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괜찮아졌는지 궁금해서. 혜순의 목소리에는 서리보다 차가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에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아니면 얼마 전에 마신 와인은 숙취가 없었는지도 궁금하고. 친구들과의 파티는 즐거웠나? 혜순이 책상 위에 있던 사진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바로 수연이 친구들과 와인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수연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풀린 그녀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진을? 임신했다는 사람이 와인 파티를 하나? 혜순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날카롭게 수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진우 역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설명을. 조용히 해라. 혜순이 싸늘한 눈으로 아들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회장실 안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차가운 정적만이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숨쉬지 못하는 차가운 정적이 한참이나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회장실 안, 바닥에 주저앉은 수연의 거친 숨소리와 진우가 덜덜 떠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죠. 두 사람은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승리자에서 한순간에 모든 죄가 발각된 범죄자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은 진우였습니다. 그는 뻣뻣하게 굳어있던 몸을 움직여 고혜순의 책상 앞으로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쿵! 진우는 그녀의 발치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우가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하던 대표이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용서를 구하는 나약한 아들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네. 혜수는 그런 아들을 그저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섭고 날카로웠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수연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니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저희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 아빠가 진우 씨를 너무 무시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네. 수연이 핑계를 대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때 혜순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성공? 혜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아버지 제사상을 구시대적이라며 걷어차고 있지도 않은 손주를 핑계로 이 애미를 길바닥에 내쫓은 게 너희들이 말하는 성공이었나? 한마디 한마디가 얼음 송곳이 되어 두 사람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어디서 내 아버지 핑계를 대?
너희들의 탐욕과 허영심이 너희 스스로를 저런 괴물로 만든 게지. 혜순의 시선이 정태식이 보낸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턱짓으로 선물 세트를 가리켰어요. 저것들 가지고 나가거라. 나는 앞으로 너네 얼굴 다시 볼 일은 없을 테니. 그 말에 진우와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우가 다시 한번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재계약만 해주시면 제가 평생 어머니 발밑에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네. 재계약? 혜순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 재계약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겠지. 대양식품 대표이사라. 혜순이 대표이사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까?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재계약. 답부터 말해주지. 재계약은 없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건물에서 너희 공장은 당장 빼.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 기계 한 대, 나사 하나까지 남김없이 치워서 나가. 혜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건 회사를 그냥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어떡하라고. 수연이 절규했습니다. 혜순이 그런 수연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너희 아버지가 걱정되나? 혜순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지. 그 말에 두 사람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머니? 단 조건이 있다. 혜수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2장을 꺼내 그들의 앞에 던졌습니다. 하나는 이혼 서류였고 다른 하나는 사직서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두 사람이 이혼한 서류와 이진우 네가 대양식품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는 사직서를 가지고 와. 그리고 내 회사 태상건설의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라. 앞으로 10년간 이 빌딩의 화장실 청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 네. 그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너희 아버지가 회사에 이 건물을 다시 임대해 줄지 고려는 해보지. 선택은 너희들 몫이다. 그것은 기회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혜수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 즉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 믿었던 탐욕과 사회적 지위, 가리고 자존심을 한 번에 짓밟아버린 것이었죠. 자, 이제 결정해. 너희들의 가짜는 사랑과 더러운 야망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내 아버지 회사라도 살릴 것인가. 이제 그만 나가봐라. 혜순이 손짓하자 조상진이 두 사람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넋이 나간 두 사람은 인형처럼 질질 끌려 회장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복도에 내팽개쳐진 두 사람은 자신들이 입고 있는 명품 옷이 마치 죄수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날, 혜순의 사무실에서 쫓겨난 진우와 수연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 양끝에 앉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차가운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놀랍게도 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멍하니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했어요. 이혼하자. 진우가 벌떡 일어나며 되물었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수연이 거울을 통해 진우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대로 하자고. 우리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당신은 대양식품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 그리고 어머님 회사에 들어가. 그게 망해가는 우리 아빠 회사라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깔려 있었죠. 진우의 얼굴이 경멸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나더러 그 회사 들어가서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래? 자존심도 없어?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의 앞에 섰습니다. 자존심? 그깟 자존심이 밥 먹여줘? 지금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다고 자존심을 찾아. 당신이 거부하면 우리 아빠 회사는 부도나고 우린 알거지가 돼. 그래도 그놈의 자존심이 더 중요해.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우리 엄마를 그렇게 멸시하고 있지도 않은 애를 가졌다고 거짓말만 안 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뭐, 이제 와서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겠다고? 당신은 뭐 잘한 거 있어? 마누라가 엄마 구박할 때 입국 다물고 있었던 게 누구더라? 그날의 싸움을 시작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수연은 어떻게든 파멸만은 막아보려 진우를 설득했지만 진우는 화장실 청소라는 굴욕을 견딜 수 없다는 자존심만 내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서로의 탓을 하며 물건을 부수고 악을 쓰며 싸웠죠. 그렇게 서로를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혜순이 제시했던 마지막 기회마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부산의 어느 어둡고 퀴퀴한 골목,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무허가 판잣집 안에서 두 사람은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양식품은 부도났고 정태식 회장은 쓰러졌으며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후에야 그들은 서로에 대한 증오만 가득 담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엄마한테 조금만 잘했어도 이 꼴은 안 났잖아. 진우가 컵라면 그릇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뭐, 이제 와서 다 내 탓을 해? 당신이 그놈의 자존심만 버렸어도 우리 아빠는 살릴 수 있었어. 결국 당신 어머니 돈으로 사장 행세 한번 해보려다 망한 거잖아. 수연도 지지 않고 악을 썼습니다. 탐욕으로 맺어졌던 두 사람의 관계에는 이제 서로에 대한 증오와 책임 전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핥히고 원망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자갈치 시장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과거 혜순이 눈물을 흘리던 낡은 쪽방 자리에는 혜순의 집이라는 작은 식당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시장의 가난한 상인들과 노인들에게 무료로 따뜻한 밥을 대접하는 곳이었죠. 주방 안에서는 혜순이 동생들인 복순, 영자와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값비싼 정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지은 채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언니, 오늘 갈치조림은 진짜 예술이다. 냄새만 맡아도 밥 2공기는 먹겠네. 복순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맛있어? 그럼 우리 복순이 많이 먹어야지. 혜순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양복 차림의 조상진이 들어섰습니다. 사모님, 저 왔습니다. 우리 상진 씨 왔어? 일찍 왔네. 혜순이 마치 아들을 맞이하듯 그를 반겼습니다. 조상진은 태상건설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회사를 훌륭하게 이끌면서도 매일 저녁이면 이렇게 혜순의 식당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하 직원이 아닌 혜순의 든든한 아들이자 가족이었죠. 잠시 후 네 사람은 작은 상에 둘러앉아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시장에 재미있는 일 없었습니까? 응, 아침에 글쎄, 우리 단골 할머니가 나 예쁘다고 화장품을 다 사오셨지 뭐야. 아이고, 우리 언니 인기 많네. 따뜻한 밥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작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혜수는 문득 식당 한편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죠. 혜수는 남편을 향해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가족들을 향해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남편과의 약속은 비록 지키지 못했지만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가족과 진짜 행복을 마침내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저녁 햇살이 그녀의 온화한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